자, 그러면 또 굉장한 인사이트를 우리 시청자분들께 전해주시는, 그리고 그 전달 방식이 매우 논리적이고 아주 차분한 우리 박소연 부장님을 또 모셔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이상 부장님 또 잘 아시죠? 네, 제가 그냥 유튜브로만 많이. 유튜브로만 아세요? 아니요, 실제로 뵙기도 했지만은 아. 네, 일단 유튜브에서 훨씬 더 많이 뵙고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저는 리포트 많이 있고 우리 박소연 부장님. 네, 엄청난 인사이트를 매일 얻습니다. 매일 일주일마다 리포트 내시는데 네네. 그거 제가 참고 많이 합니다. 박소연 부장님 최고죠. 네, 최고입니다. 네. 오늘 좀 적극적인 질문과 예. 네, 의견 교환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박소연 부장님과 함께 일단 지금 뭐 인구 관련된 리포트를 쓰셨습니까? 네, 얼마 전에 네. 저희 그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에서 롱터미즘이라고 해서 좀 장기주의 시리즈로 좀 기획을 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단기적으로 뭐 한 달, 두 달 이런 흐름도 중요하지만은 네. 좀 더 긴 관점에서 시장을 조망하고 투자 아이디어를 좀 내보자 라고 해서 그 시리즈의 일환으로 인구론이라는 것들을 썼고요. 사실 많이 아시는 내용인데 중요한 거는 이거를 어떻게 자산 운용과 투자에 접목시킬 건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초점에 맞춰봤다라고 네. 보시면 됩니다. 사실 뭐 인구야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변수인 거잖아요, 그죠? 어떻게 갈지도 뻔히 보이고. 네, 예, 그래서 인구가 뭐 이제 정점 찍고 이제 서서히 내려가는, 그리고 이제 그 비중은 점점 이제 노인 인구라든지 그러니까 일하지 않는 인구들이 좀 늘어나고, 그 다음에 청년 혹은 뭐 더 어린 인구들이 이제 줄어든다. 뭐 요 정도 이제 우리가 대체로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맞습니다. 그 내용인데, 여기에서 어떤 인사이트를 우리가 또 찾을 수 있는 겁니까? 사실 하나 좀 굉장한 중요한 가정의 변화가 있는데요. 네. 우리가 옆 나라인 일본을 보면서 인구가 감소하면 디플레이션이다, 이거를 거의 교과서적으로 몇십 년간 받아들이면서 살아왔거든요. 네. 아시겠지만 일본의 생산 가능 인구, 이 생산 가능 인구라는 개념을 하면 아실 텐데, 일을 할 수 있는 65세에서 내지는 16세 뭐 요 정도의 인구를 생산 가능 인구라고 보통 표현을 하고, 어린이, 청소년과 노인은 이제 생산을 하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좀 부양을 해야 될 인구라고 해서 네네네네. 부양 인구라고 표현을 하는데, 중요한 건 일본은 이 생산 가능 인구가 89년도에 고점을 쳤단 말이죠. 그러면서 일본의 부동산 버블도 같이 붕괴됐기 때문에 우리는 일본을 보면서 네. 인구가 감소하면 부동산도 안 좋아지고, 그리고 디플레이션이 온다, 이런 것들을 교과서적으로 많이 이제 학습을 하면서 살아왔거든요. 네. 그런데 최근에 담론이 약간 바뀌고 있습니다. 일본은 굉장히 운이 좋아서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좀 호기를 만나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아니라 디플레이션 압력이 있었는데, 사실상은 노령화는 인플레이션 압력을 더 강화시키는 요인이 있다라는 게 이제 최근에 많이 나오는 얘기거든요. 노인 인구 비중이 높아지면 당연히 경기도 좀 떨어질 것 같고, 활력이 좀 떨어지면 디플레이션 쪽으로 갈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사실 저도 예전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예. 그 한 2년 전쯤에 책을 하나 소개를 해드리면요, 인구 대역전이라고 해서 좀 일부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찰스 구타트라는 미국의 경제학자가 쓴 책인데, 네. 이 책이 2년 전에 나오면서 해외에서도 국내에서도 상당히 좀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책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와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중국의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시기에 인구가 감소하면서 사실상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묻혀버린 것이고, 생각해 보시면은 네. 사람이 나이 먹었다라고 해서 삼시세끼 안 먹는 거 아니고요. 살아가야 될 집도 필요하고, 네. 문화생활도 조금은 해야 되고, 병원도 가야 되고. 그리고 병원도 가야 되고, 그러니까 소비는 젊었을 때보다 좀 줄어들지언정 아주 크게 많이 줄어들진 않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네. 일을 하지를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노동 공급이 줄어든다라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결국에는 쓰기는 쓰는데 결국에는 사회에서 노동으로서 공급할 수 있는 인원으로서는 기능하지 못하는, 네. 그것이 어떻게 보면 노령화의 본질이거든요. 네. 그래서 공급은 줄어들고 수요는 유지되는 것이 노령화의 본질이기 때문에 네. 사실상 노령화는 자연적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을 부추기는 성질을 갖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일본의 디플레를 보면서
사실상 그때 중국의 그 인구가 90년대부터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했었고 2001년도에는 중국이 WTO에 가입을 했단 말이죠. 네. 그러면서 이 중국의 어떤 저렴한 노동력이 전 세계로 확장이 되면서 사실 이 중국이 디플레이션을 수출했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싼 임금을 통해서 물건을 생산하다 보니까 네. 중국의 물건이 전 세계로 퍼져나갈 때 인플레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시기에 일본의 노령화가 겹쳐져 있다 보니까 사실 노령화는 디플레다라고 우리가 착각을 했던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최근에 담론으로 많이 나오고 있고. 근데 그 말이 맞으려면 이른바 선진국이라고 하는 뭐 미국은 이제 좀 약간 미국은 계속해서 이제 아이가 많이 만들어지는 나라니까 좀 이제 제외하고요. 유럽의 대부분 국가들은 이제 고령화가 이미 다 완료된 나라들일 거 아닙니까? 비슷하게. 맞습니다. 그러면 그 나라들은 인플레가 생겨야 되는데 그 나라들은 대체로 다 적은 그러니까 아주 낮은 수준의 그 물가 상승률을 기록하는 거 보면 그리고 이제 그렇지 않은 나라들 뭐 새로 생겨나는 막 아이들 많고 이런 나라들 보면 대체로 또 뭐 인플레들이 많고 신흥국들 보면 그런 거 보면 그 고령화는 인플레보단 디플레가 맞는 것 같은데요. 다시 생각해도. 근데 방금 말씀드렸던 이 중국의 어떤 인구 증가 네. 그리고 방금 유럽의 예를 드셨는데요. 1989년도에 이제 베를린 장벽이 붕괴가 됩니다. 네. 근데 이제 베를린 장벽이 붕괴가 된 이후에 음. 동구권의 노동 인력이 또 이제 유럽에서 생산 가능 인구가 갑자기 증가하는 효과를 내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서 중국에 사람이 많아도 사실상은 이게 시장이 분리되어 있으면 이게 이제 생산에 기여를 하지 못하는 인구일 뿐인데 음흠. 만약에 이제 생산 가능 인구가 합쳐지게 되는 사건이 오는 거죠. 예를 들면 미중 수교. 78년도에 이제 미중이 수교를 하고 네. 그리고 80년대 후반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90년대 초반에는 소련이 붕괴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 서구권과 동구권이 나누어서 존재했던 시장이 급작스럽게 합쳐지는 결과가 오면서 사실상 젊은 세대들이 다 퍼져가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냈다고 그렇죠. 볼 수 있는 예를 들면 거군요. 미국에서는 연봉 3천만 원을 줘야 노동자를 한 명 고용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당시 동구권에서는 300만 원만 줘도 일하겠다라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상황이면 네. 사실상 공장을 해외에다가 짓고 그 해외에다가 지은 공장에서 생산된 물건을 전 세계로 수출을 하는 그게 굉장히 이제 합리적인 선택 방법이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상 이 노령화는 인플레이션을 야기하는 것이 본질적으로는 맞는데 굉장히 우리가 다행스럽게도 70년대, 80년대, 90년대 거치면서 세계화가 진전되면서 사실상은 이 디플레 압력을 강화시키는 세계화의 한 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있었던 겁니다. 네네. 근데 지금 굉장히 좀 안타까운 거는 이 중국 그리고 미국 그리고 유럽도 노동 가능 인구가 고점을 치고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갑작스럽게 탈세계화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이미 인구는 사실 감소하기 시작을 했고 이 자연적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좀 불거질 수밖에 없는 시점에 이러한 어떤 코로나 그리고 이제 탈세계화 움직임들이 더 부추기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제가 차트를 좀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어떤 차트입니까? 네, 여기 20페이지의 그 왼쪽 차트를 한번 띄워주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요 도표 30번인데요. 네. 1965년도 이후에 미국 임금 상승률입니다. 1965년도부터 이제 최근까지니까 거진 뭐 한 60, 70년간의 임금 상승률인데 보시게 되면 제가 박스를 쳐놨는데요. 임금 상승률이 요새 갑자기 높아졌다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사실상 1960년대, 70년대에는 6%, 7%, 8%의 임금 상승률이 상시화됐었고요.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미중이 수교를 하고 그리고 이제 동구권 경제가 이제 서구권에 편입이 되기 시작한 80년대, 90년대 그리고 최근까지의 상황. 네. 이상하리만치 임금 상승률이 전혀 올라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결국에는 이것이 이제 두 가지인데 일할 사람이 굉장히 많아지다 보니까 몸값 자체가 굉장히 싸지는 상황들. 왜냐하면 이제 한 일자리를 가지고 4명, 5명이 경쟁해야 되면 3천만 원만 주면 일하겠다. 2,500만 원만 주면 일하겠다. 2천만 원만 주면 일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네. 그리고 거기에다가 갑자기 중국 내지는 동구권에서 나는 1,000만 원만 줘도 일하겠다. 이렇게 되는 상황이 오면서 임금이 올라가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임금이 사실 다시 올라갈 수 있는 태생적인 요인들이 최근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게 탈세계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네네네. 유럽과 내지는 중국에서 동구권과 이제 중국에서 지금 이 과연 지금 현재 이 탈세계화가 더 진전될 거냐 이제 진전되지 않을 거냐 굉장히 얘기들이 많은데 지금 이제 미중 갈등도 지금 잘 안 풀리고 있는 상황에서 네. 러우 전쟁도 아직까지 종결이 안 됐고 그러면 해외에 공장을 두는 게 과연 유리한가? 다들 이 판단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서 사실 뭐 이게 중언부언했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경기가 안 좋으니까 내지는 인구가 노령화되니까 디플레다라고 생각했던 상식이 한 번 정도는 좀 뒤집어서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네. 그러니까 딱 들어보니까 직관적으로 좀 생각해 보면 좀 이해가 되는 것 같네요. 네네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면 잠재 성장률이 떨어지고 잠재 성장률이 떨어진다고 보면은 인구 구조가 만약에 이제 항아리 같은 위에가 많고 아래가 적게 되면은 네. 수요는 계속 있고 이쪽에 생산 가능 인구가 적어지면서 잠재 성장률이 떨어지니까 네. 인플레이션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근데 직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셔도요. 네네네. 사실 뭐 저희 회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회사의 문제인데 요새 이제 20대 친구들이 그만둘까봐 부장급들이 전전긍긍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네, 네. 기본적으로 사실 인구가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일할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연봉 500만 원 올려줄 테니까 제발 나가지 말고 있어라. 실제로 그래요, 회사에서? 네, 뭐 제가 뭐 담당자는 아니기 때문에 그러지는 뭐 않지만 그런 이야기들 많이 들으세요. 사실상 최근 20대들 임금을 많이 올려주는 추세가 있다라는 거는 신문에서도 많이 보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자연스럽게 아이를 안 낳다 보니까 최근 뭐 초등학교도 폐교됐다, 뭐 고등학교도 그런 얘기 폐교됐다 많죠. 이런 얘기 많지만 결과적으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임금을 올려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그냥 우리 옆에서도 직관적으로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외로 이 임금의 인플레이션이 현재 우리가 느끼고 있는 물가 상승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하면 네. 지금 뭐 연준에서 어떤 위원들이 매파적인 발언을 했다, 비둘기적인 발언을 했다, 미국의 CPI가 안 떨어져가지고 금리를 올려야 될지 모른다, 하루마다 계속 좀 시츄에이션이 바뀌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어떤 인구라는 흐름들이 크게 바뀌면서 물가 상승이 야기되고 있는 거라면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조건이 바뀐다라고 생각하고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인플레이션이라는 조건은 상시적으로 유지된다라고 생각하고 투자를 하셔야 네. 더 올바른 방향으로 가실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 있는 겁니다. 네네네. 그 충분히 올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걸 좀 우린 준비를 하고 대비를 좀 해야 적절한 투자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냥 무조건 이제 노령화되니까 이제 디플레야 요 생각으로 투자에 임하게 되면 또 자칫 잘못하면 굉장히 반대되는 선택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걸 좀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알려주시는 이제 이 거네요. 인플레이션을 그러면 어떻게 해지할 건가 네. 이런 방안들이 굉장히 좀 중요한데 사실 작년에도 제가 여기 3프로 나와서 네. 인플레이션은 사실 투자가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한 20년, 한 25년간 사실 소비가 굉장히 중요한 시장을 살아왔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월급은 5% 오르는데 물가가 한 2, 3%밖에 안 오르면은요, 기본적으로 내가 부자가 된 것 같은 느낌을 자연스럽게 받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월급이 5% 올라도 물가가 안 오르니까 왠지 명품백도 좀 사도 될 것 같고 해외여행도 한번 나가도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물가가 안정되는 시기에는 컨슈머라고 하죠. 소비재가 주도주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B2B보다는 사실은 네. B2C의 컨셉으로 그래서 유행하는 어떤 펀드들도요, 컨슈머 펀드 뭐 이런 것들이 대세를 이루게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부터는 내가 월급이 사람이 없다 보니까 자꾸 올라요. 근데 네. 중요한 거는 월급이 오르는 속도보다 물가가 오르는 속도가 더 빠른 시대가 앞으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상 내 지갑에서 나가는 돈이 가만히 있어도 네. 계속 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소비자들은 사실은 이제부터는 절약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고 소비 여력은 계속 헐려 나가는 상황이 될 거기 때문에 주도주는 사실은 소비재에서 나오기가 아주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는 기업들이 투자하는 시대가 오는 거고 그 기업들이 투자하는 시대라는 거는 사실 제가 아까 B2C는 소비재라고 말씀드렸는데 B2B가 자본재거든요.
제가 하나 예를 들어드리면은 여기 이제 볼펜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볼펜이 있는데 볼펜이 오늘은 100원이었어요. 근데 내일은 150원이 되고 모레는 200원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제가 기업 사장님이면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 네. 물론 원재료나 이런 가격이 올라갈 수는 있는데 무조건 가격이 올라간다 생각하면 빨리 재고를 쟁여놓고 생산을 해서 150원, 200원에 팔아야 되는 게 사장님들의 생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것들은 소비자보다는 사실은 자본재 그리고 기업들에게 우월권을 주는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이 캐펙스 사이클에 훨씬 더 우호적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일단은 인플레이션이 어디 가지 않는다.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이 장기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하두다라는 걸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 그런 관점에서 이제 인구론이라는 리포트를 작성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출산율을 우리가 조절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생산 가능 인구를 확충할 수 있는 부분을 마련해야겠군요. 결론적으로 뭐 캐펙스 투자를 해서 뭘 하든 그렇죠? 결론적으로. 네. 그렇게 할 수 있. 사실상은 네. 인구가 줄어든다는 게 결코 좋은 일은 아닙니다. 당연히 방금 말씀하셨던 어떤 잠재 성장률이나 유효 수요나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이슈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 성장을 좋아하는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악재라고 생각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모든 일에는 양면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어떤 일들이 벌어지면 이에 대응해서 뭔가 좀 대책을 마련하고 그리고 이제 방법을 강구하는 네. 것이 이제 인간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 이제 정책이 어떻게 움직일까를 보면 답이 나올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좀 리포트 작성했다 보시면 될 것 올해 같습니다. 올해 2023년을 이 인구론 측면에서 중요한 뭐 변곡점이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다는데 뭐 어떤 의미로서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까? 네, 뭐 이미 뭐 제가 얘기한 건 아니고요. 네. 사실 해외에서도 내지는 국내에서도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페이지 그 차트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네. 어떤 내용이죠? 네, 도표 1번 보시게 되면 뭐 이미 언론에서도 많이 얘기하고 있지만은 인도의 인구가 이제 중국 인구를 네네네. 추월한다. 네. 뭐 이 얘기가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60년 만에 중국 인구가 처음으로 이제 감소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좀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면서 그러면 중국 인구가 감소한다는 얘기는 중국은 앞으로 글로벌 성장 동력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지 못할 거다라고 또 이제 생각을 하는 부분이 많을 거고 네. 그러면 앞으로 인도가 좋아지는 건가라고 해서 이제 인도에 대한 어떤 접근 그리고 이제 인구가 그래도 중국은 감소하지만 증가하는 나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중에 하나가 인도인데 또 다른 국가들이 중동 국가들이나 내지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굉장히 좀 많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해외에서 좀 성장 동력이 있는 국가들을 좀 찾으려면 앞으로는 중국보다는 인도나 동남아시아나 중동 국가를 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좀 해외에서 나오는 의견은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미국만 살아남을 것 같다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하더라고요. 그 또 차트를 좀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잠시만요. 지금 찾고 있습니다. 네. 네, 여기에서 네. 그 27페이지의 도표 41번을 보여주시면 되는데요. 인구 부양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 인구 부양비는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면은요. 일단 일하는 인구와 그리고 이제 일하지 않는 인구. 예를 들면 이제 일하지 않는 인구라는 거는 노령자 그리고 이제 어린이와 청소년이겠죠. 네. 근데 이 어린이와 청소년을 일하는 인구가 몇 퍼센트를 이제 부양을 하고 있느냐인데요. 여기 이제 도표 41번 보시게 되면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2050년 정도가 되면 앞으로 한 30년 남았습니다. 보시면 70한9% 정도가 지금 인구 부양비가 올라가게 돼요. 이 얘기는 한 20%의 인구가 나머지 한 80%를 먹여 살리는 구조가 된다라는 건데요. 근데 보시면 아래가 미국입니다. 미국은 지금 64.6%라고 되어 있는데 네. 미국은 부양비가 올라는 갑니다. 근데 유럽보다 굉장히 완만하게 올라가죠. 사실 이제 스페니쉬 그리고 이제 그 흑인 인구들은 아이를 굉장히 많이 낳는 경향성이 아직까지도 있기 때문에 네네. 미국 같은 경우는 다민족 국가인데 이런 인구 감소의 문제에 덜 노출이 되어 있고 근데 이민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좋은 인구 구조를 갖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는 사실 중국보다 미국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또 하나 있고요. 그리고 약간 걱정스러운 거는 그 오른쪽에 도표 42번을 같이 봐주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일본, 한국, 중국의 부양비인데요. 지금 한국과 사실은 일본이 큰일 났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게 월드뱅크 자료인데 뽑아보고 깜짝 놀란 게 2050년 한번 보시게 되면 90? 네, 우리나라는 지금 90.8 정도로 예측이 돼 있고요. 일본은 94.7% 정도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5명이 그러면 95명 먹여 살려야 된다고요? 그렇죠. 그리고 한국은 10명이 90명을 먹여 살려야 되는. 아이, 도망가야지 그럼 애들. 네. 여기 뭐하러 있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네. 사실 이제 월드뱅크 자료니까 이게 뭐 이렇게 추계가 틀렸을 수도 있는데요. 사실 이제 인구 구조라는 거는 지금 네. 어느 정도 출산율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추세 자체가 아주 크게 틀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겠죠. 인구라는 건 사실 뭐.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러한 어떤 인구 문제에서 여러 가지가 파생이 되는데 이제 뭐 연금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뭐 사실 국가 부채라든지 세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파생되는 것들이 아울러 나오게 되고 중국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면 중국의 노령화가 굉장히 가파르잖아요. 방금 보신 차트에서 점선 제일 아래쪽에 있는 점선이 중국인데 중국도 못지 않습니다. 71.1%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한 최근 한 20-30년간은 일본, 중국, 한국, 동북아시아가 성장 엔진을 주도했었는데 이제는 동북아시아가 아니라 이제 다른 지역이 성장 엔진을 주도를 해야 되는 거죠. 아래쪽 보시게 되면 도표 43번인데요. 인구 부양비 추계에 대해서 지금 아시아권과 중동과 남미 지역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아까 그 그래프에서요. 네네. 60년대, 70년대는 도대체 무슨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 그때도 막 90%씩 이렇게 됩니까? 그때도 보면 아마 조금 전 그래프 한번 보시면 지금 이제 앞으로 이제 90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네네. 70년대 뭐 60년대 후반 요때 보면 코리아랑 아마 차이나 정도 같은데 거의 80%뭐 이렇게 돼요. 아, 네네네네. 이건 도대체 그때 뭐 우리 젊은 인구도 엄청 많았는데 이때가 이제 그 전쟁도 좀 있었고 네. 그리고 이때는 사실은 노령 인구가 빨리 죽어요. 그 네. 이제 전체 그 좀 뭐 기대 수명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낮은 시기였기 뭐 때문에 그렇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전체 추계로는 이렇게 나오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아니면 이제 워낙 그 일자리가 없어갖고 일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부양을 많이 했었어야 되나?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순수하게 네. 나이대로만 계산을 한 거기 때문에요. 인구수 절대치로 보면 60년대 후반부터 한 해에 100만 명씩 태어났거든요. 네. 그리고 애기들이 워낙 많아서 부양을 많이 해야 되는구나. 예,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생산 가능 인구보다는 네. 이제 생산 가능 인구는 그 수준엔 적었고 이제 음. 60년대 후반부터 연 100만 명씩 태어나면서 생산 가능 인구가 점점 증가된 거죠,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저게 이제 노인 부양보다는 저 때는 그러면 애기들 부양이 훨씬 더 컸겠군요. 60년대 저 때는 맞나요? 아니, 아, 애기들 네. 분야, 네. 생산 가능 인구 외의 분양이 컸던 거죠. 네, 두 부양해야 가지 다 되는, 영향을 좀 미친 것 같습니다. 네네네. 자 그리고 다음 그래프도 보겠습니다. 아, 네. 네. 그래서 이제 말이 약간 끊겼는데요. 죄송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이제 방금 보여드렸던 이제 아시아권, 인도라든지 인도네시아, 그리고 이제 중동 국가들, 뭐 이런 국가들의 인구 추계가 상당히 구조가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신흥국에 투자한다면 이런 국가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어떤 인구론으로 봤을 때 동북아시아보다는 향후에는 미국 중심, 그리고 신흥국 내에서는 동북아시아보다는 동남. 이런 인도, 인도네시아 같은 동남아와 중동 국가를 주목을 해야 된다.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럼 우리가 어떤 투자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그런 나라들에 주로 투자를 해야 더 성장 가능성이 좀 있고 이렇게 가는 건가요? 근데 뭐 그런 나라들에 이제 직접적으로 투자를 하려면 네. 여러 가지 이제 환율이나 내지는 제도적인 허들도 있는데 네. 예를 들면 가장 쉬운 방법은 그런 나라들의 노출도가 있는 기업들에 투자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죠. 왜냐하면 사실 중국이나 사실은 뭐 예를 들면 러시아 네. 예,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제도적인 허들이 좀 있는 거거든요. 요새 지금 뭐 중국이 이제 경기 부양을 한다. 이제 3월에 양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좋은 얘기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미중 갈등이 이제 격화됐을 때 지금 미국에 상장된 중국 ADR 같은 것들은 뭐 상장 폐지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좀 제도적인 어떤 좀 리스크들 그리고 이제 미중 갈등에 대한 리스크들이 있다 보니까 기존에는 중국이 굉장히 좋은 시장이었는데 앞으로 중국 주식에 투자할 때 이런 리스크를 고려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이제 많이 하게 되실 거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새로 떠오르는 어떤 시장들 같은 경우에 이런 리스크가 없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네. 중요한 거는 그래도 매출이 확대되고 투자가 확대되고 인구가 증가하다 보니까 소비력이 증가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좀 중국의 위주의 어떤 좀 관점에서 벗어나서 해외 중국 이외의 다른 시장에서 매출 확대를 하고 있고 이익을 내고 있는 이런 기업들을 투자해 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최근에 실제로 그래서 52주 신고를 경신하는 종목들을 보면은 중국 익스포저가 큰 국가가 큰 기업들보다는 이런 좀 중동 국가라든지 그리고 그래요? 이제 이런 동남아시아 국가의 익스포저가 높은 기업들이 좀 주가 상승이 좋은 경우들도 많이 발견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그 리포트 제가 살짝 뭐 차례만 좀 보긴 했습니다만 지난 40년과 앞으로의 40년은 매우 달라질 거라고 아마 좀 써주신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좀 달라지는지 간략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네, 일단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디플레 압력보다는 인플레 압력이 굉장히 좀 강화되고 그리고 이제 중국이 어떻게 보면 좀 그동안의 성장 동력에서 좀 멀어지고 좀 약화되는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네. 그럼 이게 이제 주식시장 참여자들한테는 이제 어떤 아이디어가 네. 있을 수 있는가? 한국이 사실 이런 흐름에 가장 큰 수혜를 받던 국가이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정말 우리나라는 큰일 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꼭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 게 아마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한국의 샌드위치론이라고. 네. 예전에 이제 돌아가셨던 이건희 회장께서 하셨던 말씀인데 중국은 가격 경쟁력으로 추월을 하고 일본은 기술 경쟁력으로 우리를 억누르는데 그 사이에서 우리는 샌드위치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제 정말 큰일 났으니까 바짝 긴장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네네. 있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중국과 거대 인구로 저렴한 노동력으로 우리를 이제 공격해 왔던 어떤 그런 현상들이 지금 우리 기업의 가장 큰 리스크였는데 네. 갑작스럽게 중국이 더 이상은 인구가 감소하고 인건비가 오르면서 더 이상 가격 경쟁력으로 우리를 억누르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한 번 온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중국에서 생산을 하나 우리나라에서 생산을 하나 미국에서 생산하나 이제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이제 거의 차이가 없어진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지금 우리나라가 더 이상 가격 경쟁력으로 중국에 밀리지 않는 상황들이 오고 그리고 이제 미중 갈등이나 이런 요소들이 불거지면서 이제는 한국 기업들이 한번 해볼 만한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저는 가격으로도 이제는 사실은 노동 우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임금 우위보다는 기술 우위로 승부를 정말 쇼부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기술 우위라는 것들은 저는 기업 관점에서 보면은 계속적으로 투자를 보셔야 된다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2차 전지 회사들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네. 결과적으로 미국 내에서는 지금 해외에 갔었던 공장들을 다시 미국 내로 가져와야 돼요. 그렇죠. 어떤 분들은 아니 미국이 자기 나라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이 일자리를 공장들을 다시 미국으로 가져가는데 이게 어떻게 한국한테 수혜냐? 좋은 일이냐 이렇게 또 많이 반문을 하시거든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미국은 사실은 40년간 투자를 거의 사실은 못했습니다. 미국 그러니까, 내에는 네, 그렇죠. 네. 미국 내에 이제 투자를 못했다라는 부분들을 저는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지금 36페이지의 도표 58번을 한번 보시게 되면 네. 굉장히 오랫동안 교과서에서 중국은 생산하고 미국은 소비한다. 소비하고. 그게 이제 글로벌 불균형이라고 우리가 많이 배웠었던 네. 내용인데 그래서 미국의 GDP가 70% 정도가 소비입니다. 우리나라는 사실은 투자랑 수출로 많이 먹고 살잖아요. 네. 근데 미국은 소비로 먹고 사는 나라인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GDP 대비 70%가 소비인 건 맞는데 예전에도 그랬던 건 아니거든요. 바로 오른쪽 차트 한번 보시게 되면 59번인데요. 미국이 60년대에는요, GDP 대비 소비 비중이 58% 정도밖에 안 됐었습니다. 물론 58%도 굉장히 높은 수치긴 하지만은 그때는 이 정도로 높지는 않았고요. 70년대 이후로 점진적으로 소비를 많이 하는 구조로 옮아간 거죠.
이거는 왜 그랬냐? 당연히 느끼시겠지만은 미국 내에서 생산할 필요가 없고 미국 기업들은요 사실상 이제 해외 생산을 독려해서 오히려 그 물건을 그냥 수입만 하면 되는 거지 굳이 사실은 이제 공장을 사실은 뭐 국내에 짓고 내지는 해외에 짓고 직접 투자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소비는 계속적으로 커져가고 유형자산 투자는 계속 감소하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그 바로 아래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GDP 내에서 투자 중에서 비주거 투자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집 짓고 내지는 주택 짓고 이런 부분 빼고요. 이런 주택 관련된 투자 말고 정말 순수한 투자를 말씀드리는 건데 이 투자를 분해를 해보면 아래쪽에서 쭉 올라오는 점선이 있습니다. 이 점선이 뭐냐면 지적 재산권이에요. 사실 투자도 많이 안 했는데요. 그 투자 중에서도 그나마 거의 한 40%는요 지적 재산권, 그러니까 IP라고 불리는 무형자산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한 겁니다. 그러니까 무형자산 투자라는 거는요 네. 지금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문제인데 내 눈앞에 당장 물건이 없어서 생기는 문제가 인플레이션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지적재산권이라는 건 물건을 생산하는 데 도움을 주지는 못합니다. 물론 간접적으로 줄 수는 있겠죠. 네. 간접적으로는 줄 수는 있겠지만 직접적으로 물건을 찍어내지는 못하는 것이 이 지적재산권이거든요. 네. 근데 그 대신 물건을 직접적으로 찍어내는데 도움을 줘야 되는 이 구조물이나 장비를 한번 보실게요. 그 까만색이랑 초록색인데요. 이 두 개 보시게 되면 70년대부터 구조적으로 계속 감소합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사실 한 40년간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그렇지만은 좀 게으르게 살아온 거죠. 소비는 많이 하고요. 사실은 네. 생산은 그냥 다른 나라고 해주니까 편하게 살아왔던 사실은 그 영향을 지금 인플레로서 다시 돌려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도 됩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40년간 투자 안 했던 거를 작년에 바이든이 IRA라고 해서 인플레이션 감축법 1년 안에 하지 못해요. 굉장히 오래 걸릴 겁니다. 네. 근데 그 가운데에서 결국에는 미국 혼자 하지 못하는 상황들을 동맹국을 통해서 보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저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그리고 일본, 뭐 호주, 한국, 대만한테 같이 가자. 프렌드 쇼어링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라고 해서 IPF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미국 혼자 공급망을 재구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라고 보고 있고 그 어떤 배경에는 사실상 이 중국이 더 이상 이 저렴한 노동력으로 승부를 하기 어려운 그런 네. 상황들이 좀 녹아져 있다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떤 물건을 만든다, 뭐 상품을 만든다 이게 할 때 생각보다 그 얼마나 그 산업군들이 잘 이렇게 집적이 되느냐. 우리도 이제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회사 등등 해갖고 이제 그 생태계가 우리는 비교적 잘 만들어져 있는, 또 조선도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는 굉장히 잘 생산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세계의 수많은 상품들이 그런 예를 들어 공장 하나만 그냥 베트남에 짓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베트남 공장에 들어갈 이제 전기 잘 깔아야 되고 또 물 잘 뭐 돼야 되고 그 옆에 있는 부품 공장들 또 사람들 잘 이게 이제 잘 돼야 이제 그 나라들이 중국을 대신하는 일들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혹은 미국도 뭐 마찬가지긴 할 텐데 뭐 미국은 좀 그렇다 치더라도 생각보다 많은 뭐 인도라든지 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런 데들이 그 현재 중국이 생산하고 있는 그 생태계들을 이식해서 가져올 수 있느냐, 요거 좀 이제 어렵다고들 보시는 분들도 꽤 많은데. 그렇죠. 사실 뭐 정확한 네. 지적이신데요. 저도 아마 다 대체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다.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일부는 사실은 자국 회계로 갈 거고요. 그래서 이제 홈쇼어링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일부는 자국 회계로 가고 그리고 나머지는 약간 분산하는 형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이제 100% 대체하기는 어렵겠지만 분산을 할 거고, 근데 어떻게 보면 100% 대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약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자는 계속 모자라는 거죠, 한동안은.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좀 섞여 있기는 한데 지금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이제 탈세계화가 인플레를 야기한다. 이런 부분은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여기에 하나 더 얹어서 중국의 인구 감소 그리고 글로벌 인구 감소가 임금 상승률을 고공행진하도록 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인플레이션에 하나 더 중대한 문제가 얹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야,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1, 2년 뭐 이렇게 잠깐 벌어질 일이 아니고 앞으로 한 3, 40년은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간다는 거죠.
네, 저는 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뭐 한 1년 정도 내지는 6개월 정도 아, 물가가 좀 잡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음. 좀 반대로 갈 수도 있겠죠, 시장이. 네. 그런데 사실 이 반대로 가는 힘보다는 중장기적인 힘이 엄청 센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인플레이션 환경으로 회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이런 어떤 디플레팀에 대한 어떤 투자는 음. 굉장히 좀 짧고 음. 좀 단발성으로 가져가시는 게 음. 저는 지금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또 어떻게 생각하면 그 인구가 이렇게 줄어드는 그 과정에서 다른 나라 여기저기에 좀 해봤더니 예를 들면 중국 생각해서도 그렇고 러우 전쟁도 역시 마찬가지고 이 리스크를 짊어지고 거기서 생산하느니 차라리 좀 더 공장 자동화라든지 AI 이런 것들에 조금 더 우리가 노력을 해갖고 차라리 그냥 사람이 좀 덜 들어가도 생산하는데 별 문제 없는 대신 안전하게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차라리 만들자 이런 움직임이 더 강해지진 않겠습니까? 아, 네, 정확하십니다. 사실 그래서 저도 자료에다가 네. 이 인구 감소와 임금 상승률 상승은 사실상 이 자동화, 로봇, AI 이런 부분들을 좀 부추기는 요인들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굉장히 재미있게도 올해 국내 언론 해외에서 동시적으로 인구 감소에 대한 문제를 얘기를 하면서 음. 갑작스럽게 AI나 로봇에 대한 테마들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음. 이런 사실은 매크로 변화가 테마 투자에도 연결이 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물론 이제 일부 종목은 지금 현재 버는 돈에 비해서 밸류에이션이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음흠. 투자에 적절치 않은 사실 가격 수준까지 올라온 부분도 좀 있다라고 보기는 하지만은 네. 변동성이 있을 거란 얘기죠. 근데 중장기적인 방향은 저는 변화가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이제 자동화나 이 로봇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다. 네네. 차트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인과학적으로 봐도 그렇다는 거죠? 네네. 네. 그 아마 뭐 예전에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을 것 같은데 그 로봇 밀도라는 차트를 좀 보여드리도록 로봇 하겠습니다. 밀도. 네, 어. 이 로봇 밀도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네. 1만 명당 몇 대 로봇이 설치되어 있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음.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한국 같은 경우 이제 제조업 국가이기 때문에 지금 2021년도 기준으로 한 1,000대 정도로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정말 자동화나 이런 것들이 많이 진전이 되어 있는데 그러네요. 중간에 중국을 보시게 되면 빠르게 따라잡고 있는데 2021년 기준의 로봇 밀도가 322대. 그리고 지금 미국 같은 경우가 오른쪽에 있는데 274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지금 중국과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동화나 내지는 이 로봇과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를 지금 훨씬 많이 많이 할 할 수 수밖에 없는 거죠. 저도 요새 음식점에 이제 뭐 밥 먹으러 가보면 네. 서빙 로봇이 가져다 네, 주더라고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저도 저희 아들이랑 같이 밥을 먹다가 아, 아드님이 다 있으세요? 안에 딸도 있고 아들도 있습니다. 아유. 근데 이제 저희 깜짝 아들이 아직 어린데 이런 로봇 같은 거를 좋아하니까 네. 네. 저거 봐, 저 로봇이 갖다 주잖아. 아. 너도 공부 열심히 해서 저런 로봇을 만들어야 돼. 막 이런 얘기하고 그랬는데 네. 근데 아무튼 아. 최근에는 정말 심심치 않게 음식점에 가도 이렇게 서빙하는 로봇을 보실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런 로봇을 그러면 3개월간 임대하는 가격이나 이런 것들을 알아보시면은 정말 최저임금보다도 훨씬 싸더라고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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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 그러니까, 보니까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업체들 다 보면 그러니까 미국에 투자하는 업체들도 2차전지 관련 업체들도 보면은 그 이제 거의 자동화. 네. 마지막 검사만 뭐 사람을 쓰는. 그래서 미국에 투자하는 거 보면은 이렇게 캐펙스 투자 추이를 보면은 거의 자동화 시설이 거의 80%는 자동화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네네. 그래서 생산 인력 저거에 대한 그것도 있고 어허. 또 미국에 또 노동기도 있으니까 다 우리나라 업체들은 또 그거 감안해서 하는 것 같고. 네네네. 그리고 다른 뭐 중소형 업체든지 뭐 렌즈 업체든지 보면은 그 전에는 이제 일손이 많이 했는데 신규로 짓는 것들은 거의 90% 이상은 자동화 자동화로. 시설로 짓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요즘 뭐 반도체 공장도 보면 사람 거의 안 들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런 거에 뭐 어쩔 수 없는 흐름이자 그쪽에서 또 부가가치도 많이 또 창출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까도 뭐 이제는 그 노동의 시대가 아니라 기술의 시대다. 노동 우위로 승부하지 않고 이제 기술 우위로 승부를 해야 되는 시대다 말씀을 좀 드렸는데 네. 이러한 좀 기술력이 있는 업체들이 좀 더 부각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한국 기업한테는 상당히 좀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중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노동력의 어떤 우위, 그러니까 임금의 우위 이런 부분들로 이제 우리나라를 위협을 많이 했었는데 네네네. 갑작스럽게 아무리 싸도
중국 거를 이제 쓰면은 미국 시장에 수출을 못 하게 되는 그리고 이제 관세도 걱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다 보니까 이제는 그냥 기술력으로 승부를 해도 되는 상황들이 오는 거고 네. 그리고 이제 인건비가 올라가니까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들이 오는 거고 시대가 변했다는 거죠. 네. 그렇게 이제 시대가 또 역시 뭐 인구와 관련해서 이렇게 바뀌고 있고 우리 이런 인구 구조에서 우리 부장님께서는 어떤 예측을 좀 많이 하고 계세요? 어쨌든 뭐 인구 변화는 어느 정도 다 알려진 내용이니까. 그러니까 며칠 전에 한국은행에서 그 리포트를 읽었는데 네. 그 지금 현재 잠재 성장률이 2% 정도 되는데 이 인구 구조로 간다 그러면 2050년도에는 0%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 네네. 그래서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생산 가능 인구를 확충할 수 있는 구조적인 요인으로 바꿔야 되고 또 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제 고부가치로 올라가면서 그걸 확충하게 되면은 다시 인구 구조만 봤었을 때 잠재 성장률이 떨어지지만은 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냥 실생활에서 보면 자동화 하는데 이 검사 부분에서 자동화해야 돼 실질적인 자동화거든요. 검사까지. 예, 왜냐면 보통 이제 무슨 부품이든 네. 눈으로 하나하나 보면서 체크하는 게 많아요. 그렇죠. 그 생활의 달인 같은 거 보면 예. 정말 장난 아닙니다. 아니 부품도 그렇고 공장에서. 근데 공장에서. 지금 그런 것들이 뭐 딥러닝이라든지 그런 네. 것들을 이용해서 지금 자동화 네. 그리고 이제 자동차 딱 보면 이제 자동차 기스 났는지 다 눈으로 확인하거든요. 지금요? 예. 그래요. 예, 현대차도 이렇게 다 보면 기아차도 보면 차문 보면 눈으로 확인해요. 다.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자동화하려고 지금 AI 기능하면서 그래서 이제 신차 받을 때 막 엄청 꼼꼼히 보다가 또 영업맨이랑 또 싸우고 뭐 이렇게 되는구나. 예. 여기 기수 이거 있는데 이거 사장님이 이거 내신 거 아니냐고 막 이렇게 이제 싸우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 라인에서 이제 사람이 하나하나 보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그걸 자동화 시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의 검사도 자동화되면은 뭐 노동력이 조금 많이 줄어드는 효과가 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확실히 또 자동화나 이쪽으로 센서 하는 회사들에 또 잘 한번 투자 아이디어를 한번 촉을 또 세워볼 필요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끝으로 어쨌든 이 고령화 뭐 우리는 어쩔 수 없는 방향이니까 나이가 들면 또 여기저기 고장이 나지 않습니까? 저도 뭐 고장 나고 있는데 이름 이제 제약바이오 이쪽에 저는 이제 많이 힘을 좀 걸었었거든요. 지금 많이 좀 꿈을 지웠지만 요거는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시면 여튼 이 분야도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죠. 네, 당연히 요새 이제 뭐 알츠하이머 신약이나 이런 부분도 뉴스가 많이 나오고 기대가 많은데 약간 이제 아쉬운 거는 사람이 늙어가니까 어딘가 고장이 나고 약은 많이 필요한데 이거를 건강보험이나 이런 데서 이제 보조를 해줘야 되는데 정부가 사실 세금을 못 걷기 때문에 돈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이제 일본의 케이스들을 보게 되면 약가 인하가 엄청나게 압력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도편 66번인데요. 지금 띄워놓고 있습니다. 자, 당장 뭐 고령화는 제약바이오의 아주 좀 호재일 것 같이 처음에서 생각이 되지만은 이 차트 보시게 되면 이 초록색이 일본의 생산 가능 인구거든요. 89년도에 고점 치고 90년대부터 이제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까만색 선은 토픽스 일본의 이제 제약 지수인데요. 보시게 되면 90년대 초반에 약가 인하가 들어오게 되면서 사실상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합니다. 그러네요.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노령화가 제약주에 좋을 줄 알았더니 약가 인하가 들어오면서 많은 중소형 제약사들이 안 좋아지고 망하거나 흡수합병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비로소 좋아지는 게 몇 개 중소규모 업체들이 정리가 되면서 2000년대 대형화가 되면서 한 단계 오르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대형화를 마무리해서 우리가 이제 좀 투자도 하고 해외 수출도 해보자라고 하면서 이제 2010년도에 이제 오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본은 이러한 어떤 3단계를 거쳤었는데 중국이 사실은 지금 1단계에 접어든 것 같아요. 지금 막 약가 이완하고 있죠. 보험에 막 포함시키고. 맞습니다. 여기 도표 70번 제가 띄워놓긴 했는데요. 중국 의약품 약가 인하 정책들이 나와 있는데 사실상 2018년도부터 이렇게 이제 약가 인하를 좀 강하게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차트 하나만 더 보여드리면
도표 71번입니다. 중국 주요 대형 제약사 주가추인데 뭐 많이들 아실 거예요. 항서제약, 복성제약 아주 유명한 회사들인데 2018년도부터 이 약가인화가 들어오게 되면서 뭐 주가가 사실은 절반 이상 토해내게 되는 상황들이 좀 지속이 됐고 지금은 이제 박스권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제 노령화는 제약바이오의 호재다라는 게 사실상 맞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이 약가인화 압력이라는 것들을 무시하지 못한다라는 부분도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항서 보니까 또 아픈 추억이 생각나네요. 제 중국 바이오, 네, 항서제약 그리고 저 핑안, 굿닥터 뭐 이런 것들 갔다가 크게 한번 몰리고 나왔습니다. 네. 하여튼 뭐 일본의 뭐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해 보면서 오늘 우리 인구론이라는 또 큰 리포트를 쓰신 우리 박소연 부장님과 함께 우리의 좀 장기적인 투자 플랜트를 한번 좀 고민해 볼 시간을 한번 가져봤는데 저는 뭐 이렇게 신선하게 맨 이제 오늘 내일 주가만 계속 이렇게 생각하다가 정말 큰 그림을 한 번씩 이렇게 그려보는 거는 굉장히 좀 필요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동의하시지 않으실까요 혹시 우리 부장님? 동의합니다. 네, 동의하시죠? 예. 그리고 이게 좀 큰 문제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 맞아요. 중요한 이슈로 다할 수 있을 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짜잘하게 이거 뭐 이거 하는 게 아니라 큰 방향과 물줄기를 잘 봐야 사실은 구조적인 요인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자 오늘 아마 증권가에서 쉽게 나오기 어려운 그죠 리포트를 또 저에게 소개해주신 우리 박소영 부장님 신현증권에서 오셨고요. 너무나 감사하고 앞으로 또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재무제표와 용어들 친절한 투자 멘토 사경인 마스터가 매주 새로운 콘텐츠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재무제표 분석과 포트폴리오 구성, 뭐 양대 재무제표라고 그러면 대차대조표랑 손익계산서가 있거든요. 매수 매도 방법, 이때 사는 게 좋겠네. 이렇게 사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살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나머지 3분의 1은 놔둬봅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실전 투자 팁까지 알려드립니다. 오직 3프로 멤버십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